자, 요즘에 와서야 제가 이 일본 고대사를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맞추지 못했던 퍼즐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씩 더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외국인은 제가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소위 일본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역사가 이상할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 이제 천왕가의 시작이 하늘에서 신이 사람으로 강림해서 BC 660년대일 때 천왕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황당하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층들은 뭐 그거 안 믿고 그래서 그 구글 이런 데 뒤져보면 그 사건의 이야기가 그때가 아니고 BC 660년대가 아니고 280년대에서 300년대 초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역사만큼 수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없어요. 그 얘기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힘들다는 거죠. 가설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이 100% 진리다 라고 진실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문자가 너무 늦게 발생을 했어요. 기록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기록, 일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이 너무 늦게 등장합니다.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역사서가 이제 712년과 720년이 되어서야 이 일본서기하고 고직기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 기록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일설에는 이제 그 645년에 을사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있었던 목시 세력이 일본 열도에서 소가시가 되면서 왕권을 틀어주게 됐다가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는, 그래서 가문이 멸절되는 사건을 645년에 을사의 변이라 그러는데, 그때 이전에 있었던 문서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하룻밤 사이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역시도 진위 여부가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문건을 다 불태울 수 있었을까? 또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된 것은 과연 정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계속적인 의문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갖고 얘기하면 712년의 고직기와 720년의 일본서기가 공식적인 일본에서 내놓는 역사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이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고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고대사를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취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가장 신뢰가 가는 거는 이제 문헌에 의한 고증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출토되는 것들, 특히 무덤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고분이라고 하는 이 장방형 구조의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그 고분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출토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분의 크기, 그리고 위치, 그리고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오는 출토품들을 갖고 유추하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에는 고분이 무려 12만 개에서 15만 개가 있다 그래요. 작은 거에서 수십 미터짜리 시작해서 뭐 큰 거는, 제일 큰 거는 500m, 길이가 500m인 것도 있어요. 그 다이센 고분이라고 이제 오사카 쪽에 있는, 사카이시에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씩 증명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궁금해하는 고고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애를 써갖고 그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한 것을 분석하고 또 분류하고 또 그런 것을 몇 페이지에 한두 페이지로 요약을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가만히 앉아서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 고분을 분석해 놓은 것을 갖고 나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분이 말을 하는 거죠. 무덤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본의 고분,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고분들은 어디에 많이 분포했느냐,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큐슈 지역은 남동부 지역, 지금의 히무가라고 하는 휴가 지역, 미야자키현, 그리고 그 동쪽 해안, 그리고 후쿠오카, 이런 지역에 좀 있고, 그 다음에 본토 혼슈로 들어와서는 히로시마 별로 없고, 더 동쪽으로 와서 지금의 오카야마, 옛 이름은 기비라고 하는 곳에 많이 분포하고,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토나이카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오사카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 도시들 위쪽으로 후쿠이나 또 이시카와 쪽에 등장하고, 또 도쿄 지역에 도쿄보다 훨씬 위쪽에 이바라기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이제 일부 분포하지만, 가장 많이 분포하는 탑 순위를 대라 그러면 오사카와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큐슈, 이렇게 아마 집약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가 아마 기비, 오카야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큐슈 지역에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오카야마, 그 다음에 기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오사카 나라에 집중적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원래 있었던 선주민들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문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선조들이구나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죠. 이 고분군의 모습이 이제 다시 쭉 줌인해서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오사카 나라는 이제 둘로 오사카도 이 히가시 오사카, 동 오사카라 그래서 안쪽 오사카가 있고 바닷가 쪽 오사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맥이 있는데 이코마 산맥이라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공고야마라고 금강산맥군이 있는데, 그 사이를 타고 강줄기를 타고 들어오면 거기가 이제 나라 분지예요. 오늘날의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산자락에 이제 무덤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그 고분들 중에 가장 큰 고분들이 분포하는 곳은 오사카 쪽이에요. 오사카 그 사카이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가까운 큰 대로변에 다이센 고분이라고 하는 소위 인덕 왕릉이라고 하는 세계 3대 고분 중에 하나인 그 고분이 제일 커요. 그런데 왜 이 고분은 하필 도로변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쭉 동쪽으로 오다 보면 15대 왕인 웅진, 공주 땅에서 온 웅진왕의 능, 웅진왕, 오진왕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크다고 볼 수 있죠. 역시 도로변에 있어요. 도로변에 있고 그 동네 이름은 하비키노시라고 합니다. 이 두 왕릉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그보다 약간 작은 능들이 보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 나라 분지로 오면 여러 군데로 분포되어 있는 산자락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분들이 보입니다. 이 분포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사카 쪽에는 무덤들이 크구나. 그리고 나라 쪽에 들어오면 평준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초기의 무덤들은 이 오사카 동쪽, 히가시 오사카나,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나라 분지 쪽에 분포하고, 어느 중간 지점에 오사카 바닷가 쪽으로 큰 무덤들이 분포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헌으로 이제 입증을 해보면, 그 일본 서기에 보면
일대 천황인 신무천황, 진무가 이제 동진하는 동쪽을 정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출발은 큐슈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최종 목표 지점인 오사카만에 들어왔다가 그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세력과 맞부닥치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대항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가스네 히코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나가스네 히코는 이 신화상의 니기 하야히라고 하는 근데 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노노베시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모노노베시. 예를 들면 니기 하야히는 가락국으로 얘기하면 김수로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처남인 나가스네 히코가 이제 동쪽으로 진입하는 큐슈에서 출발한 세력하고 한번 전투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겨요. 이겨서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큐슈에서 출발한 그 세력이 이 쭉 밑에 남쪽을 와카야마 쪽으로 쭉 돌아서 밑에 남쪽에 있는 구마노라고 하는 육지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이제 승기를 잡는, 그러면서 BC 660년에 일대 천황으로 등극한다. 이 얘기가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적으로 이 과학적, 그러니까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가 그러면 이제 BC 666년이 아닌 것은 뭐 뻔한 일이고, 언제쯤일까로 따져보니까 280년, 서기 280년에서 300년대 초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상의 기록에 누구냐면 바로 10대 왕이 되는 수진 텐노라고 하는 숭신왕이에요. 숭신. 왕을 숭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일대 진무천황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도 바로 일대 진무천황을 이왈에 빚고라 그러는데, 그는 바로 숭신왕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득력이 생깁니다. 일본 서기의 허구가 이제 현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0년대에 큐슈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한반도 세력이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찾아서 오사카 지역으로 들어오다가 한판 붙은 사건, 그거고, 그리고 오사카 나라 지역을 선점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이 그 권력을 그 후에 들어오는 세력하고 연합하여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점유했던 인물들은 가야인들이라 이거죠. 가야인들이 히가시 오사카 지금 이코마 산맥 서쪽에 분포했고, 그리고 나라 안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니까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과 연합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280년대에서 3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주 세력이 큐슈와 이 오사카에 양분되어 있다가 이제는 오사카 지역으로 이제 중앙 집중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큐슈에서 출발한 세력을 막아낸 오사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아라가야 출신 주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이제 원시조는 이제 니기하야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처남인 나가스네 히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누구냐면 우마시마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마시마지 또는 우마시마치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로부터 이제 모노노베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어차피 이들은 가야인이니까 한반도의 가락국 얘기로 치면 니기하야히가 김수로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시조라고 하는 김유신을 잡았을 때 그에 해당되는 게
우마시마지라는 인물이고, 그로부터 이제 그 모노노베시가 이제 호족으로서 이제는 권력은 이제 그 서쪽에서 온 세력에게 넘겨주고 호족으로서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이후에 삼반도의 백제 땅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에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인물 중에 웅진 땅에서 온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광개토 대왕이 한반도를 치고 내려오는 300년대 말, 그때 이제 밀려서 내려온 왕권이 이제 오사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이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400년대 중반에 곤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곤지는 계로왕의 동생입니다. 비유왕의 아들이고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계로왕하고 곤지가 각각 중국으로부터 우현왕과 좌현왕의 책봉이 돼요. 그래서 우현왕 책봉을 받은 계로는 한반도 땅 백제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좌현왕 직함을 받게 되는 곤지는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로 와서 일본 열도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택한 방법이, 누구나 공인하는 소위 말해서 공립을 받기 위해서 한반도로 가서 형한테 형의 부인을 달라 그래요. 그 부인이 귤희 부인인데, 그 귤희 부인을 형이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 왕통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면 이제 주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비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곤지가 자기의 왕후로 삼는 거죠. 형식상의 왕후지만 어쨌든 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는 거예요. 정통성 문제, 그 다음에 정확한 왕비로서의 그 공립,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세력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열도 땅은 곤지가 길잡이를 해놓고, 그리고 이후 500년대부터는 이제 한반도에 있는 세워지게 되는 무령왕 세력과, 그 다음에 일본 열도에 세워지는 그의 동생격에 해당되는 개체왕이 이제 왕위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는 25대 백제왕으로 무령왕, 그리고 일본 열도에는 26대 일본 왕으로서 개체왕의 시대가 열리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기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굳이 묘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에는 그 자신들을 그 정통성과 그 다음에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이 동물들이 그 지저대는 것, 개들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막 지저대는 이유는 공격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위협을 받을까봐 이제 방어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북이가 있는데 머리를 내밀고 있는 거북이에 가까이 가서 등을 한번 톡 치면 머리를 쏙 집어넣잖아요. 그거는 한결같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300년대에는 일본 열도 땅은 정권이 안정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다이센 고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고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 당시 320년대 40년대에 일본 열도를 한번 휩쓰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야마토 다케루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의 무덤을 이후에 아마도 기념사업회 등을 통해서 크게 만들었겠죠. 초기에는 뭐 작은 무덤이었을진정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대형 무덤을 만들었고, 또한 나중에 자신의 무덤 역시도, 웅진 무덤 역시도 그 이후의 세대인 누군가가, 저는 아마 그게 곤지라고 생각해요. 곤지는 일본 역사에서는 웅략으로 기록이 됩니다. 웅략왕이 이제 그 정지 작업을 하면서 권력의 그 위험을
표시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웅진왕의 무덤도 크게 조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500년대 들어가면 이제 정권이 한반도도 그렇고 백제 세력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일본 열도도 이제 그 중앙 집권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굳이 이 무덤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규모였던 한 100m 정도의 그 고분들을 조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 분지 쪽에는 100m급 또는 그 이하의 고분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이 보여지는 무덤의 규모,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위치도 정권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로변에다가 보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묘를 조성했지만 이 권력이 안정되는 시점에는 한결같이 묘를 이 산자락에다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나라분지 동쪽 산자락에 이제 왕들의 무덤들이 상당히 초기 무덤과 중기 이후의 무덤들이 분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족들도 이 모노노베시 호족하고 오토모시 호족이 가장 오래된 호족이면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호족인데 그들은 동편 산자락 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오토모시나 모노노베시 그리고 그 위쪽에 와니시의 호족의 세력 집단의 그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야계 세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에 이제 소가시 가문의 터전과 그 위에 가츠라기시나 뭐 또 다른 이름의 해구리나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쪽은 그러면 그들은 이제 아마 백제계 호족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의 분포도와 그 다음에 그 호족들의 위치도를 보면 가야계였나 백제계였나 신라계였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끔 후대의 사람들이 잘 분석을 해서 잘 올려줬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해가 된다는 것은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특히 이전에는 가야 세력이 일본 열도 땅에 어떻게 분포하고 어디에 있었을까를 잘 몰랐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캐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지키하고 일본 서기에 집중했다가 요즘에는 또 센다이쿠지 홍기라고 하는 선대 구사 본기라고 하는 책을 막 디긴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야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가야인들의 시작점, 일본 열도 땅에서의 그리고 그들의 중간 단계 그리고 그들의 끝 부분까지 한결같이 쭉 나오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그 역사를 다시 발굴해낸 것을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은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일본 열도는 쉽게 얘기하면 초기에는 가야 세력이 점령하고 있었고 후기에는 중반 이후에는 백제 세력이 들어와서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대까지는 백제 세력이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다. 그게 야마토 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660년대 이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 일본 땅은 이제 새로운 국가명이 일본국이라는 나라도 만들고 일본 국왕이라는 호칭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행정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뭐 의복, 복식 문화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중국 스타일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70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일본 열도 땅은 가야 백제의 지배 세력하에 있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